2005년 일본 가가와현 스카이베이의 한식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지켰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의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아, 살인. 증인을 없애려고.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아니야?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몰래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를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메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어머나.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 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두 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 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시죠.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엔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뭐야?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뭘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저는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그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나 김현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어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한 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로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는 츠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어떻게 그 꼼짝도 못 하잖아 그럼. 완전 꼼짝만 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야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아주 섬뜩하고 기묘한 사연입니다. 일본의 어느 무더운 여름, 취준생이었던 타쿠야는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알바라도 좀 해볼까? 이치고 이치의 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 내일 당장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기묘한 일들을. 아우. 아니 형 뭐해? 왜? 아니 형 얼굴 실화야? 아우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오늘? 어? 아니 팍삭 사왔네 이거 왜 이래? 형. 누가 누구 보고 늙어? 너도 안 보냐?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딜 봐서 네가 내 동생이야. 네 얼굴이나 걱정해. 아 완전 귀여워. 차은인가? 아 모공 완전 없어. 연습생인 줄. 정신 나간 동생.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 근데 전 네. 조금 그런 게 이번엔 제 기사에 전현무 끼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긴장되던 찰나에 갑자기 나타나서 커피 한잔 할래요. 조금이라도 순위를 예. 낮출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하죠. 예. 중요한 순간에 끼얹어서 봤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네. 병원부터 가야 하나? 아, 뭐예요?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너 우리 영감한테 끌려갈 뻔했어. 아, 갑자기 비가 오네. 야간에 못 간다고 해야겠다. おかけになった電話番号は現在使われておりません。 잘못 걸었나? おかけになった電話番号は現在使わ 아까도 れておりません。 2번으로 통화했는데? 말도 안 돼.
갑자기 사라진 번호. 평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던 다쿠야는 여관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플레이하는데요. 네, 이치고 이치의 유관입니다. 어? 분명 젊은 여자였는데? 뭔 소리야 갑자기?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맞아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맞아요. 우리 유관이 오면 뭐야 저런 거 없었잖아 아까. 뭐지? 이 신문 원래 이랬나? 왜 여기만 걸렸지? 이게 뭐야?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여관으로 부르고 있는 거구나. 물귀신처럼. 빨리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이번엔 누가 오려나?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구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이.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시니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따라 있고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한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잘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이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